2023학년도 김종수의 리턴 논술 기초 1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써진 대로 여러분과 2023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면서 리턴 논술, 그리고 자소서, 그리고 로스쿨 면접, 그리고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과 1년의 입시 과정을 함께 하게 됩니다. 제 교재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여드리자면 저는 지금 15년째 강의를 진행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쓴 교재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제가 작년까지 해서 2010년도, 2010학년도 교재부터 시작해서 2021학년도 교재까지 제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매년 개정판을 출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시의 변화 과정을 제가 충분히 다 전문적으로 준비를 해와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준비해야 될 2023학년도 입시에서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로스쿨 면접에서 기출 적중한 현황은요, 제가 2021학년도, 그러니까 이제 작년 입시죠. 작년 입시에서는 99% 적중시켰고요. 그 전에도 96%, 94%, 그리고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적중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심에 있어서 제 강의를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에서 시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준비를 잘 하시면 자신이 거기서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다. 모자란 점수에서 극복을 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평균적인 점수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극복을 노려보는 것이 제 강의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SNS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학생들이 멘탈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험은 기본적으로 멘탈 관리가 중심이 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수험생은 기본적으로 공포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공포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공포는 예측할 수 없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예측 불가능한 것에서 오는 것이다.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귀신을 굉장히 무서워하죠. 죽음을 무서워하고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하는 이유, 죽음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그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온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후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보시면 피라미드에 그려진 그림을 봐도, 그리고 이집트에서 생각한 죽음, 그리고 티벳에서 생각한 죽음, 서양에서 생각한 죽음, 동양에서 생각한 죽음이 모두 달라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두 다 상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귀신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 영화 같은 데 보면 항상 어떠냐면 사람은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근데 귀신은 퉁퉁퉁퉁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수험생은요, 기본적으로 공포의 덩어리다. 왜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계속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나오면 무작정 일단 좋긴 하지만 내가 어떤 것을 잘했기 때문에 합격했는지 그것도 사실은 알기 어렵습니다. 이게 상대평가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공포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가 지금 그 학생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학생이 그러니까 학생들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적으로, 그리고 다른 수험생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나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드리고자 제가 다양한 소통 채널을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해커스 로스쿨 김종수 쳐보시면 검색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는 추천 도서 같은 것들 지금 추천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에서는 제가 일요일 밤 10시마다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부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수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블로그 운영 중이니까요. 다양한 합격수기, 그리고 내 상황이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굉장히 좀 특이한 사례들, 합격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추천도서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 추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책을 처음부터 손을 대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일단 내가 너무 압도적으로 어려운 책을 보게 되면 습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읽기가 싫다로 시작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원래 한 권을 읽기 시작해야 두 권을 읽을 수 있고 두 권을 읽어야 세 권을 읽을 수 있는 법인데 첫 번째 책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압도적으로 어려우면 그게 문제가 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 추천해드리는 사회학의 핵심 개념들이라는 책은 앤서니 기든스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봤던 책인데 이게 개정정보판이 나온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들어가는 그 학문의 세계는 법학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게 될 건데 리트 그리고 로스쿨 면접, 그러니까 로스쿨 입시 전체에서는 법학 자체를 시험으로 낼 수가 없어요. 법학 자체는 시험으로 낼 수 없지만 법학의 기초가 되는 사회학의 기초 개념들은 당연히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학의 기초 개념들, 예를 들자면 계급, 계층, 신분 이런 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툭툭 나오거든요. 근데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그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세계화 이런 말들은 많이 쓰는 말들인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잘 몰라요. 공동체,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쓰고는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이 정도의 개념인데 실제 정확한 개념은 여기다 라고 하면 지금 겹치는 부분은 이만큼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내가 오류가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시험은 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념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점에서 그 기본 개념의 정립이 필요한 수험생들과 그다음에 언어이해 추리논증의 용어가 굉장히 생소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 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리트와 논술 그리고 로스쿨 면접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논리적인 개념 그리고 정확한 의미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매우 가볍고 쉽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학부 1학년, 2학년들을 위한 교양도서에 좀 가까운, 그러니까 사회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이 앤서니 기든스 하면 사회학의 대가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제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부터 앤서니 기든스를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사회학의 대가예요. 그냥 압도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쳐보니까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겠구나 라고 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특히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 된다거나 암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의미로 쓰이는구나, 나는 정확하게 이런 의미를 몰랐구나 정도를 깨달으시는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책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너무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걸 얘기하는 게 좀 의미가 없을 정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강조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완벽에 대한 반론, 공정하다는 착각, 샌델 4부작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샌델 4부작은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이 책 4권은 지금까지 로스쿨 입시에서 리트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그리고 로스쿨 면접까지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여기서 변형에서도 출제가 됐고요. 그대로도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결합시켜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교수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면 당연히 학생들도 알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전제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이 순서대로 읽으시는 게 가장 수험 효율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 1회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제가 지금 시작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되는 건데요. 자, 먼저 교재 10페이지에서부터 30페이지 내용을 제가 짤막하게 핵심적인 것을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재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학부생일 때,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일 싫었던 게 뭐였냐면 교수님들이 들어오셔서 자기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였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읽는 거예요. 자, 1페이지 펴. 그런 다음에 1페이지를 진짜 토시 하나도, 저 진짜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명이 더 리더이신 분도 있었거든요. 리더가 아니라 리더죠, 진짜. 그래가지고 책을 제가 계속 읽는데 가장 불만이 뭐였냐면, 아니, 저도 책은 읽을 줄 알거든요. 책을 읽어서 제가 이해가 가는 거를 다시 책을 읽어서 책을 들어서 이해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교수님의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그걸 왜 오디오북으로 듣고 있어야 되나? 사실은 전문 성우가 읽어주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차라리 그럴 거면 학생 중에 아나운서 지망생인
저희 학과는 좀 아나운서 지망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기자 지망생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읽으라고 하면 차라리 목소리도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꿋꿋하게 안 좋은 목소리로 정말 졸린 목소리로 악센트 하나도 없이 높낮이 없이 그냥 읽으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으면 교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를 자고 있다. 제가 그게 너무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선생이 된다면 이라고 그때는 생각만 했는데 됐어요. 네, 그게 문제인데 제가 교재를 읽는 사람이 되진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교재는요,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글로 써져 있지 않습니까? 글로 써져 있으니까 쭉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고 강조해야 될 지점이 무엇인지를 제가 아무리 열심히 써봐야 읽는 사람이 그것을 파악을 못하면 사실 어떠냐면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교재에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 것인가를 목차로 드러내기도 하고 그리고 내용으로 강조를 해서 드러내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교재를 집필하는 사람이 쓴 의도와 읽는 학생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교재에서 강조해야 될 지점들을 강조점들을 수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강조점들을 수업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제가 강조해드린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교재를 복습 내지는 확인하는 형태로 봐주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교재를 제 설명을 먼저 들은 후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교재를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10페이지에서부터 3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리트 논술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그리고 리트 논술을 준비함에 있어서 미리 알아두어야 될 점은 무엇인가, 그런 것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건데요. 2023학년도 리트 논술 기초 강의 제가 OT 영상을 촬영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3학년도 커리큘럼 전체를 제가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두었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략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트와 로스쿨 입시의 관계, 그리고 로스쿨의 입시 전형 요소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변호사가 될 건데 왜 리트를 보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어 이해와 추리 논증이 도대체 변호사가 되는데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저는 사시가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뭐 이런 학생들이 가끔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해보자면 이런 뜻이 되기도 하거든요. 생각해보자면 제가 대학에 진학을 할 건데 제가 고등학생인데 제가 생물학과에 진학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왜 국어, 영어, 수학을 왜 공부해야 돼요? 저는 생물만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생물을 공부하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 생물을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 대학교 생물을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대학에 가서는 무엇을 하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너무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유치원 때부터 선행학습을 시작하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뱃속에서부터 영어를 배우고 나오는 약간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응애가 아니라 엄마 응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우리나라는 선행학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법학을 배우는 건 로스쿨에 들어가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시험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학을 배울 사람, 그 사람이 법학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자면 고등학생들이 보는 시험은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하잖아요. 그래서 대학 수학 능력 평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리트도 내가 로스쿨에 입학을 해서 법학을 배울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그것을 측정하려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와 관련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법조인의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조인의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법조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지금 설명해드리는 내용은 제가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고요. 이 리트 시험을 설계한 사람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험을 설계하는 사람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교육 분야에서 최고급 인재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냥 야, 로스쿨 제도 한번 만들어봐. 그래, 시험 어떻게 낼까? 애들 괴롭혀야 되니까 언어 이해하고 추리 논증 내보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목적에 따라서 수단을 설계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연구를 충분히 진행한 다음에 시험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
리트 시험에 대한 설계를 담당을 했고요. 이게 여러분들 2007년, 2008년도에 로스쿨 제도가 맨 처음 도입될 때 이러한 연구 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그 연구 보고서에 따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나라의 리트를 설계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이 시험을 만들었나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법조인은 기본적으로 서류를 읽습니다. 서류를 읽고 그 서류에서 우리 클라이언트가 유리한 부분, 그리고 우리 클라이언트가 불리한 부분. 그러니까 유리한 부분은 내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우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클라이언트에게 불리한 내용은 어떻게든 내가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우리 클라이언트에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들의 논리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유불리를 판단해서 논리를 재구성한 다음에 그것을 글로 써서 재판부에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법정에 가서 내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말을 해서 상대편과 상호작용을 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설득을 하는 거예요. 글은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쏘는 거라고 한다면 이쪽은 저쪽에서 그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바로 피드백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방적인 형태, 이것은 상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사건을 읽고 사건에 관련된 기록들을 충분히 읽고 논리를 재구성해서 우리 클라이언트가 이길 수 있도록 서면을 작성하고 법정에 가서 주장을 해가지고 능력 있는 법조인이 되었다면, 내가 법조인으로서의 이런 능력을 가지고서 꾸준히 일을 하게 되면 훗날 어떤 변호사가 될 것인가, 훗날 내가 어떠한 법조인이 될 것인가, 미래에 내가 어떤 법조인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내가 생각하는 법조인의 미래가 달성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리트 언어이해, 리트 추리 논증, 리트 논술, 이렇게 세 과목이 리트 시험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리트 시험과 영어 성적, 학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 1차 전형을 통과한 학생들에 대해서 면접과 자소서라고 하는 2차 전형 요소를 합산시켜서 이 5가지 능력을 기본으로 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학점과 영어 성적 같은 것도 들어갑니다만, 이거는 취업을 준비하든 아니면 대학원, 다른 일반 대학원에 진학하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특징적으로 요구하는 과목들은 이 5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엘리트 시험 중에서, 그리고 엘리트 시험을 빼고서 대학 수학 능력 평가 같은 일반적인 시험을 생각하더라도, 그리고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을 생각하더라도 다른 시험에 비해서 시험 과목 수가 대단히 적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보자면 하나라도 내가 부족한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다른 과목에서 메꿔서 극복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못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특징을 가진 굉장히 희한한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논술과 면접과 자소서는 아까 방금 전에 정성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성 요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주관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량평가, 정량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정량요소가 있는데, 반대 개념으로는 정량요소가 있는데, 정량요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점수가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객관식처럼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트 생각해 보시면 리트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리트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고 나면 점수가 정확하게 딱 나옵니다. 이 두 과목을 합산해서 점수가 140점 이런 식으로 딱 점수가 나와요. 그리고 토익 성적 생각해 볼게요. 토익 성적도 950점 이런 식으로 딱 나오죠. 학점도 4.5 만점에 4.2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딱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정량 요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리트 논술, 그리고 면접, 자소서의 경우에는 내가 정확하게 92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물론 교수님들이 채점하는 것에는 점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하실 수 없다는 점에서 정성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성 요소가 학생들에 따라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냐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그것에서는 내가 잘했겠지, 아니면 내가 그냥 무조건 못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합격, 불합격한 학생들의 정량평가 요소를 갖다가 비교해 보면
정성 요소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 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시험은 2023학년도 시험이고요. 제가 지금 마지막까지 준비를 끝낸 시험은 2022학년도 입시인데요. 지금 2022학년도 입시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지금은 2021학년도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21학년도 결과인데요.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143점이 300등입니다. 그리고 140점이 500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143점, 140점은 뭐냐면 리트 성적, 그러니까 리트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표준 점수의 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140점을 맞으면 500등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서울대, 연고대, 로스쿨 정원을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되냐면 45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 학생 중에 140점 8점으로 서울대 합격한 학생이 있거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500등에 걸쳐져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시면 이 학생이 뭐 학점도 굉장히 잘 맞은 학생이고 뭐 탭스 성적도 괜찮고 그리고 이 학생 공부 굉장히 잘하는 학생인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 점수가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많이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 엄청나게 극복을 한 거죠. 그럼 뭐에서 극복했을까요? 생각해보자면 여기에 합산되지 않은 것은 자소서와 면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심지어 서울대에서 논술 반영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서류평가 요소에서 서류평가에서 합산해서 평가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정성평가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맞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1000등 기준으로 잡아놨는데요. 여러분들 아주대와 인하대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학교죠. 수도권까지 포함했을 때 정원이 9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잘 간 거죠. 더 뒤로 가보도록 할게요. 더 낮은 점수에서도 합격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1000등이 넘어가는 점수에서도 한양대와 경희대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건대에도 지금 1500등이 넘어가는 점수인데도 실제로 합격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123점이 지금 2000등인데요. 여기서 지금 인하대 합격한 학생이 나왔죠. 123점인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보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하대 생각해보자면 수도권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원이 95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얼마를 뒤집은 거냐면 거의 1000등 가까이를 뒤집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정성평가가 미치는 영향력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적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놀라운 결과는 여기서 좀 더 보이는데요. 보시면 지금 놀라운 결과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119점 맞은 학생이 지금 건국대 합격을 했고요. 지금 2000등과 3000등 사이죠. 이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17.2점에서 경희대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보시면 학점도 그렇게 많이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영어 성적도 그렇게 뭐 일반적인 학생인데요. 심지어 공대 학생이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소서와 면접에서 굉장히 많이 극복을 해서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극복의 진짜 대단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보시면 지금 4000등 미만에서 합격한 학생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01점, 그러니까 102점에 가까운 점수인데 102점이면 100점이 지금 6200등이니까요.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로스쿨 정원이 2000명이니까 사실은 4000등 이상을 극복한 학생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그 사례라고 좀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지역인재이기 때문에 이제 사례라고 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이 세 학생들은 실제로 극복한 학생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7점, 108점대에서 합격을 했는데요. 특히 동아대 같은 경우는 논술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학교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논술 그리고 자소서 면접에서 모두 다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극복하고 합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극복한 사례들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점수만 맞으면 합격하겠구나가 아니라 이 점수를 맞고도 합격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은 OT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기초 강의의 목표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지 사용법, 개요 작성법 등과 같은 논술의 기초 능력, 그리고 요약, 비판, 견해, 사례형에 대한 연습을 해보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강의의 가장 큰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잘 쓴 답안과 잘못 쓴 답안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내가 좋은 답안을 쓸 수 있다는 기초 강의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리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내가 요리사가 되려고 해요. 요리사가 되려고 하는데요. 내가 지금 요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집에서 라면 정도만 끓여봤어요. 근데 제가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요리사가 되려고 시작을 하면 바로 처음부터 미슐랭 3스타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막 기똥차게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요리사의 기초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아, 이 요리는 이렇게 해야 맛있구나. 아, 이거는 이런 맛이로구나. 이건 맛이 없구나. 맛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왜 그러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맛있는 것과 맛없는 걸 구분할 수 없다면 이후부터 하는 노력은 다 쓸모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갖다가 공부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게 사실은 맛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좋은 요리사가 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가장 요리사에게 중요한 것은 맛을 구분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대장금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유행이었어요. 요즘에 이게 무슨 뭐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데에서 엄청나게 유행이 돼요. 여러분들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하고 너무 이렇게 연식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오나라 오나라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 있거든요. 대장금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가 있냐면 대장금이 이제 그 수락관에서 일하는 이제 궁녀인데 굉장히 그 어린 시절 그 나인이라 그러잖아요. 어린애가 이제 거기서 출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락관 상궁이 뭘 줬는데 걔가 홍시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홍시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걔가 뭐라 그러냐면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하는데 왜 저를 혼내십니까? 이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얘는 이걸 맛을 구분한 거예요. 맛을 구분한 자가 뭐가 될 수 있다? 나중에 좋은 요리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맛을 모르는데 어떻게 요리사가 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맛을 구분하는 능력만 있다고 해서 요리사가 모두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요리사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은 일단 맛을 구분하는 능력이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요, 맛을 되게 구분을 잘해요. 어떤 맛을 구분을 잘하느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이 미역국 어떠니? 아주 담백하고 시원하게 끓였다.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자란다. 뭔가 맛이 없다. 모자란다. 그럼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얘기 있어요. 하여튼 저놈은 손 많이 가는 걸 좋아한다. 어떻게 저렇게 귀신같이 그것을 알아보나? 하지만 저는 요리를 잘 못합니다. 왜냐? 요리에 관심이 없어요. 다만 손이 많이 간 것과 손이 많이 가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기똥찬 혓바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 능력은 일단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갖다가 개발하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실전 강의, 파이널 강의는 그러한 개발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기초 강의는 그것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 즉 좋은 답안과 안 좋은 답안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이후에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접과 포스트리트, 면접과 자소서에 관한 부분은 제가 2023학년도 커리큘럼 영상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두었으니까요. 그것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4페이지와 73페이지에 있는 리트 논술 공부 방법론, 그 다음에 리트 논술의 10개명, 그리고 불합격 답안의 유형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써둔 부분입니다. 이거를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리트 논술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는데 지금 이 기초 강의가 5회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필요한 부분은 좀 강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2, 3, 4 챕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슬슬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요. 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어느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실어 놓았냐면요. 우리 시험은 로스쿨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시거든요. 로스쿨 교수님들이 채점관으로서 채점을 하신 채점평들을 제가 좀 실어놨어요. 이게 예전에 사법고시, 그 다음에 행정고시 이런 그 서술형 답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주관식 답안을 채점하신 분들이 아, 이거 학생들이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하던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 교수님들의 채점평이라고 하죠. 그 채점평들을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 채점 교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답안지를 보는구나 라는 부분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이렇습니다. 특히 정량평가, 그러니까 리트 언어이해나 추리논증, 토익 이제 그 학점 같은 경우는 내가 잘했나 못했나를 점수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공개되는 점수로 확인할 수 있는데
정성평가는 여러분들이 이 전문가한테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전문가가 여러분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나를 알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저 대학 다니던 시절에 리포트 점수가 되게 좋았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우리 시험과 결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리포트는 이 학생이 필요한 정보와 필요한 공부를 어느 만큼 해왔나의 문제이지 이것을 갖다가 얼마나 주장을 잘하는가를 보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리포트를 쓰는 것과 리트를 준비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기초 능력은 될 수 있지만 그 리포트를 잘 썼다는 것이 곧 무엇은 아니다. 내가 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 그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